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 오늘 뭐 엎치락 뒤치락 계속 그렇더군요. 좀 괜찮나 이렇게 해서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훈풍이 불다가 이제 다시 또 긴축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귀신 영화나 공포 영화 볼 때 미리 알고 보면 좀 덜 무섭잖아요. 공포의 원인이 뭔지 좀 알면 이 다가오는 공포가 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분석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이슈 오늘 3개 뽑아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일리 이슈 가겠습니다. 라면 값도 오르고 과자 값도 오르고 올리는데 투자자들은 웃고 소비자들은 울고 이렇습니다.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음식료 기업 입장에서 가장 주가에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격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소비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파는 거는 조금 어려운 반면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이익에 나기 때문인데요. 사실 다른 음식료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후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라면 쪽에서는 그런 뉴스들이 좀 들려오질 않았는데 가장 점유율 1위인 농심에서 드디어 인상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분기 적자가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재료값이 오르니까 곡물값이 오르니까 견디다가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르면 이 원재료값이 떨어져도 그렇죠. 그 오른 값에 그냥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농심의 선택은 이미 곡물 가격 떨어졌거든요. 뒤늦게 이제 가격을 급행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 소비자를 좀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주주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좀 늦장 대응도 늦장 대응인데 이때 아니면 못한다라는 어떤 심리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올린 것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우리 라면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 마지막 29의 밤을 지나는 이제 이 가격을 볼 수 없는 부담스러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대두되지 않을까 심히 좀 걱정도 됩니다. 이게 주가로만 보면 식품주가 가지는 매력은 뭡니까? 일단 인플레 해지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 자체는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곡물가가 상승할 때 가격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화 강세까지 이제 덧붙여지게 되고 또 큐가 늘어난 어떤 이벤트. 이제 과거에 10년 전후해 가지고 중국 쪽 소비 시장 열리고 1인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거에 따라서 한번 슈퍼 사이클이 왔었고 지금은 또 K컬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소개되는 음식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지금 통화 원화가 지금 워낙에 약세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의 완성은 아니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 가능성을 또 보고 기대하는 또 쪽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식품주가 인플레 해지의 매력이 있다. 식품주 말고 또 다른 주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매력이 있는 주는? 사실 식품이 가장 소비에서 좀 비탄력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좀 즉각적으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은 좀 여기에 대입권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식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곡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1, 2년 정도 가는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럴 때 가격을 음식료 업체들이 많이 올려서 그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을 한 2, 3년에 걸쳐 가지고서 향유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초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살짝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은 내가 올렸지만은 뭐 번들링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판매를 또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익을 딱 계산하셔가지고서 요만큼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다만 근데 이게 길게
굉장히 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에 접어든 거는 분명하니까 네.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리고 그래서 이익이 많아지면 이게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에게도 어떤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관련해서도 예의가 좀 있더라고요. 배당도 원래 그 영업이익이라는 게 증가폭이 우상향으로 꾸준히 됐을 때, 그러니까 좀 여유가 더 커졌을 때 배당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미국의 어떤 기업들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배당 메릿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뒤늦게 뭐 오늘 식료품 관련 섹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조명이 된 것이지, 네. 많은 우리 전우라고 표현을 하죠. 전우분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성주주분들 대대로 좀 보유를 길게 가져갔던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저는 메리트는 딱히 없고요. 그리고 네. 인플레 해칭이 된다는 말도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고 예, 오히려 지금 실적 기반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눌림목 나왔을 때 공략하는, 눌림목 나와도 아마 선뜻 또 매수가 안 나가실 건데 공격적으로 좀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눌림목이 20일까지 안 줘요. 10일 줘봐야 20일 살짝 터치했다가 올라가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시야로, 오늘은 주제가 좀 식료품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같이 주식하기 힘들 때 오늘같이 식품 관련주 특히 농심 같은 거 사놓은 분들은 기분 좋잖아요. 네. 막 8% 오늘 아마 그 정도 올랐을걸요. 네네. 그 정도 올라가는데 또 하나가 있죠. 이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꼽아놓은 게 요즘에 방산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예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뭐 지금 사실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평화의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가 확연히 보이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EU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동안 사실 이제 국방에 대해서 좀 그 약간은 좀 방만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무시하듯이 트럼프가 협박을 해도 사실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네. 지금 급기야 이제 다들 이제 무기 수입에 지금 열을 내고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중국과 또 대만의 또 이슈도 또 지금 불거진 상황이고, 중국이 계속 그 남중국해에서 지금 좀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동남아 국가들하고의 또 이슈도 생길 수가 있고요. 중동 쪽은 항상 이제 네. 잠재적인 화약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방산 쪽에서 실제 양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높고 지금 현재 당장 대응 능력이 되는 미드랜드급의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하이엔드급은 미국이 위주로 이제 수출을 해가는 거고, 미드랜드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문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폴란드하고 대박 수주에 이어서 이집트, 모로코하고도 수주 협상을 한다, 이런 소식에 많이 오른 건데, 예, 지금 이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폴란드바의 좋은 뉴스가 나온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훈풍을 불어왔던 네. 요소인데요. 사실 이런 그 이제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크게 파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대감, 그 다음에는 실제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모습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까지는 두 번째 단계는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내 쪽의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정해져 있고 굉장히 예상이 좀 간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위산업 섹터 분석에서요. 근데 해외 쪽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리가 이제 좀 겪어보지 못한 지금 일들을 겪다 보니까 수익 추정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이제부터는 수익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또 한 번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방산주가 그냥 이슈 방어주 정도였다, 아니다, 이제는 실적 성장주로 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실적주였습니다. 1분기. 그다음에 2분기 앞두고서 제가 나왔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연관되면서 플러스 이제 방위산업 두 개가 결부되는, 그러니까 합쳐지는 섹터들이 움직임이 강화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공위성 쏠 거, 로켓 발사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쌓아 나가던 외교에서 이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수출을 따내고 오더를 따내고 있는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됐던 경로대로 가고 있는 건데 이제는 실적주로 가야 되는데 바라보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제 방산주는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슨 정도가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편입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주가 레벨업은 더 한층 더. 근데 진폭은 있으면서 우상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계속 올라왔을 때 올라오던 과정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 주면서 차분하게 우상향하는 패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을 해야 되는가는 별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을 주지 않는 이상은 매수를 좀 인내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만약 기존 주주분들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젤렌스키가 또 크림반도를 또 탈환하겠다. 또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을 떠나서 이제 거의 뭐 기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는 세계화 분위기가 계속 전쟁 이슈가 계속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탄다라면은 특정 리스크 관리 라인만 잡고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근데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이런 강대강 분위기, 전쟁 분위기가 사그러져야 다른 모든 전반적인 업종에 좀 단비가 내릴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방산주 너무 강해도 시장에 좀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방산주가 빡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좀 주춤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반짝하고 말 거다 이랬는데 쭉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바로 살 거냐고 물어보시면은 섣불리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사겠다는 얘기 못 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떤 글로벌 정세 자체가 바뀐 상황이고 여기에서 지금 미리 갖춰져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국가가 지금 한국이고 한국 기업들이라는 거죠. 방산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수주 이슈는 물론이고 이게 참고적으로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수주 외에 이제 정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그게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도 돈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네. 저기 혹시 우리나라에서 F4 팬텀기가 네. 몇 년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팬텀기가? 전 세계에 유일한데요. 네. 40년 이상을 운용을 했답니다. 그래요? 그만큼 정비 능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해요, 사실은. 팬텀 기종을 사가지고 와서 40년을 우리가 정비해서 썼다 이 얘기죠? 네네네. 그게 지금 세계 거의 유일한 아하. 기록이랍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제품들의 가성비 이런 것도 따지지만은 그 다음에 막상 사놓고 난 다음에는 사실 갑을 관계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한국이 해줄 수 있는 정비 능력 같은 게 또 탁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건데 9월에는 바레인에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10월 말에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제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두 나라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거 가지고 서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중동에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나라 무기 가지고 서로 싸우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호감도가 올라가 있고 또 수요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좋아질 섹터가 틀림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라건대 조정이 오면은 당연히 편입은 저는 해야 될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예전에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 뭐 수주한대 이러면 쭉 오르다가 수주했대 이러면 그때부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우리나라에 또 정비 능력을 사는 거군요.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이 있는 거군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25일 날 K2 전차 계약이 된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현대로템 주가가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식 계약이 되면 빠질 것 같고 그럼 빠지면 세로니스로 빠지면은 그때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후속 기사가 나와버린 거죠. 그 후속 기사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한 거죠. 참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하겠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담을 좀 드리면 폴란드 내에서도 우리나라 K2 전차에 대해서 비하나 비평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은 돼 있지만 이게 또 뻐그러질 수도 있음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상향보다는 좀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슈 마지막 현대차 관련 소식 전합니다. 현대 정의선 회장이 미국행,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감축법 그 보조금 문제 때문에 가서 이걸 좀 뚫어보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아무래도 그쪽이 제일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원래 미국 쪽에 지금 투자가 현대차 그룹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요번에 법안이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법안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나온 거를 보니까는 우리가 조금 더 현지화 비율을 올려야지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아마 좀 더 고삐를 조여서 더 이른 시간 안에 완공을 해서 생산 미국 내에서 하는 걸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좀 어차피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양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문제 없는 능력을 글로벌 전체에서요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뭔가 논의를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못 받으면 지금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차하고? 그래서 사실 전기차가 지금 현대차에서 주요 만들고 있는 친환경차 기준으로는 거의 한 15에서 20%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원래 20만 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보조금을 못 받던 그런 차종들이 있었는데 그런 쪽들이 갑자기 보조금이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경쟁 차종이 아닌 것조차도 경쟁이 돼버려서 사실 이중으로 안 좋습니다. 여기 못 받게 되면. 그래서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전 취할 것 같습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이건 좀 치사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소식 나오자마자 네. 바로 이거 봐라, 뒤통수 맞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퍼줄 걸 다 퍼줬는데 동맹국이면 그런 말이에요. 챙겨줄 건 좀 챙겨줘야 되지 않냐. 근데 기대했겠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간 거거든요. 우리나라 왔을 때 건배하고 이럴 때 같이 갑시다 막 이랬잖아요. 그것도 중국이 보는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한제가 이제 대수 제한이 풀려요. 이제 본격 시행이 되면 가격차는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서 정말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기아차가. 근데 딴지를 걸면서 트집 잡아서 리콜하고 트집 잡아서 리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아 같은 경우 한 100억 정도 리콜 비용 들어갈 것 같고 현대는 한 500억 정도 미미해요. 크진 않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국 중심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들어온 팀은 같이 연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네 자국 기업에 더 우위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트집을 다 걸면서 미국 차가 더 유리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릴 수 없죠. 전 세계 침투율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7%밖에 안 되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다 20%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앞으로 늘릴 수 있는 파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달라던가 딜레이를 조금 해달라던가 계약 부분을 그러니까 예정된 계약 부분은 보조금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늘려달라던가 뭔가를 따오지 않으면 시간은 우리가 뒤처질 겁니다. 한 2년여 정도 경쟁사 대비.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과실을 따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의선. 현대차 주가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가도 좀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느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 정부도 지금 이번에 WTO에 제소하겠다고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게 WTO의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협정을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제소를 해야 되는 거고 제소 이전에 사실은 이거를 정부에서 미국 투자가 발표 났었을 때 전체적인 어떤 그 헤드쿼터 역할을 좀 해줬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기업들에다만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돼서 뒤통수를 맞은 건데 해결이 된다 그러면 한국 기업 특히 현대차에 대한 어떤 경쟁력은 독일에서 인정을 하면 자동차의 가장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차인데 이게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따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나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좀 고민인 거죠, 지금 사실은. 근데 주가를 보면은 이게 보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차 전체의 무슨 구조적인 이런 얘기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네네. 그것 때문에도 좀 그 주가를 압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IRA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실 초안이 나왔을 때 현저율
분류를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 그룹이 보조금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사실 처음부터 좀 생각을 투자자들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보다는 그동안에 지난주에 나왔었던 뭐 현대모비스가 분할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뭐 11월로 지금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현대차 그룹도 자율주행 부문을 분사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물적 분할 듣기만 해도 그렇죠. 이제 막 너무 네. 싫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현대차 그룹이 뭔가 이걸 가지고서 네. 다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배구조상에서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함 뭐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현대모비스는 고용에 관련된 이게 이제 직고용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이 더 크지 않을까이고요. 현대차는 이번에 42닷을 완전히 이제 본인들이 인수를 하면서 뭔가 자율주행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조직 그 개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만약에 너무 이슈가 되고 불편하다 하시다면은 그건 좀 과잉 반응이다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우리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아닌 게 아닐 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빌미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신뢰가 무너진 게 제일 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네. 현대차 그룹에서 조금 더 빨리 여기에 대해서 선수를 쳐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이런 이슈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잘 했다라면 오히려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슈였었다. 그런 아쉬움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건 지배구조나 뭐 그런 쪽 영향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시장의 반응이 이럴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웃겨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IR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제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여기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4.3%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이게 7월에는 4.7%였어요. 이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것도. 네, 그 거의 고삐 풀린 듯이 올라가다가 네. 그나마 미국도 보시면은 이제 9% 넘던 인플레가 좀 피크아웃하는 느낌이고 우리도 기대 인플레가 조금 내려오는 아마도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커머더티 가격들이 최근에 좀 안정화가 된 좀 내려온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전 수준 이상으로 피크를 더 높여서 올라갈 거냐? 뭐 피크아웃은 거의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이 부분이 한번 올라간 심리가 빠르게 내려오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좀 안착화가 될 수 있느냐이고 생각보다 그 속도는 조금 일단은 좀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래프를 봐도 그 물가는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죠? 네, 요즘 뭐 꺾였죠. 엄밀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기 때문에 꺾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은 후행적으로 지금 미국 대비해서 후행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뒤늦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됐고 이 강도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중반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꺾였지만은 재차 치고 올라가는 전고점 돌파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 유가 하락이 나왔지만은 또 지금 다시 유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추석도 대목도 앞두고 있고 한번 올린 가격이 과연 바로 추석 이후에 내릴 것인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안심하지는 말자 말씀드리고 싶네요. 8개월 만에 꺾이긴 꺾였지만 4.3%라는 것도 아직 높은 수준이고 이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더라도 환율이 또 안정이 돼야지 네. 대부분이 다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에 대한 문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게 막상 겨울이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천연가스 급등하듯이 이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요. 네. 오히려 지금은 그 겨울용을 지금 저장하는 단계에서 네, 네. 그 투기 수요가 지금 붙어가지고 더 올라가는 거고 이 곡물이나 원자재 같은 커머더티 쪽은 대부분 보면은 그 가격대가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리보다는 약간 투기 세력의 어떤
이슈 선점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곡물가 하락도 보면 우크라이나의 항구에서 곡물이 수출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얘기를 있다가 된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은 그 사실은 지금 약간 투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화나고 그 곡물가의 어떤 흐름을 지켜보면서 곡물가라든지 커머디티 가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저는 인플레가 생각처럼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천연가스 가격은 진짜 무섭게 올랐던데 유가만 놓고 보면 유가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돼가는 모습이었다가 지금 사우디에서 다시 감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들썩거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 유가가 좀 안정세를 네. 추가로 보였던 이유는 이란하고의 협상이 거의 막바지이다. 사인만 앞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변수로 나온 것이 사우디가 감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예상이 가능했던 게 월간 오펙 플러스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공급 과잉을 아주 오랜만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을 언급을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은 단기간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에 들어갔었던 그런 우리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좀 예상이 되었었던 일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가지고서 보시면은 미국이 원래 전략적 비축률을 계속 풀어왔는데 네. 9월부터는 다시금 이거를 비축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이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들은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와 같이 낮은 인플레로 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유가도 그렇고 걸릴 것 같다. 그렇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가 다시 들썩이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옥시덴탈이 6.9% 올랐고요. 엑슨모빌이 4.24%가 올랐습니다. 버핏이 잘한 거네요. 옥시덴탈 인수 계획까지 세워놓으면 보는 눈이 역시 있긴 있는 건가요? 원래 지금 회자가 돼서 그렇지 조용히 매집을 시작을 했었고요. 팬데믹 때. 그리고 중국이 봉쇄령을 풀게 됐을 때 거의 뭐 전 세계 원유를 싹쓸이 하다시피 사용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옥시덴탈뿐만이 아니라 쉐브론도 주주로서 또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지분 매입을 계속하면서 이제 어떤 주인공이 된 듯한 모든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가가 더 상승하는 거에 지금 워렌 버핏이 베팅하는 게 아니야라는 의견과 저 한편으로는 음모론적으로 이슈몰이 한 후에 50% 지분을 더 늘릴 것처럼 하다가 또 뒤로는 물량을 또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또 이런 견해도 저는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40%까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물론 이제 유가가 잡힌 것도 있는데 계획이 굉장히 대단한데 지금 육상 부분과 해상 부분에 막아놨었던 규제 이거를 풀어가지고 더 시출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한다라는 안과요. 그다음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원유를 파급적으로 증산을 계속 하겠다라고 또 이슈를 밝혔어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우디에서 이제 감산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보다는 박스권으로 갈 공산이 크고 뭐 옥시덴탈에 대한 기업 가치를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원유가 지속 상승할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모멘텀 투자를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 저변에는 은행주도 갖고 있고 애플도 이번 6월 달에 엄청나게 사들여가지고 또 수익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 대비 본인 기준 대비 싸니까 산 것이고 또 그 트렌드가 유지되니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우리는 서민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명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에너지주 그래프 보니까 거의 저 1년에 176%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건데 저건 미국 얘기고 우리 정유주들은 어땠습니까? 정유주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그 올 중반 이후에 주가가 꺾였죠. 꺾여가지고 지금 횡보하다 최근에 다시 조금 반등을 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딜레마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 역시 계속 팔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수급의 어떤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특정 섹터로 지금 쏠림 현상이 과하게 나오는 것도 가는 쪽으로 그냥 힘을 실어버리는 그런 게 너무 쏠리는 거거든요. 뭐 네. 방산주도 그렇고 최근에 뭐 그린 에너지 쪽도 그렇고 네. 다 그런 어떤 효과들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몰리는 곳이고 그 수요와 공급이 그래도 균형을 좀 갖춘 쪽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실적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반영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제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그린 에너지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제 전통 그 산업 쪽 석유나 석탄을 떼는 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네. 약간 좀 외면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양광 풍력 계속 나르던데 그 미국의 경우에 인플레 감축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중국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중국이 아무래도 이쪽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뭐 이러면 중국 기업들이 돈 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는 당초에 뭐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약속했었던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사항들이 그쪽으로 관련이 많았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척이 그렇게 나간 부분이 추가적으로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뭐 그런 과정에서는 뭐 중국산 근데 뭐 또 중국산에 대해 가지고서 또 일정 부분 또 약간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뭐 이제 글로벌에서 볼 때에는 그러면은 가장 경쟁을 중국하고 하고 있는 한국산에 대해 가지고서 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대응을 잘 해 나가면 미국의 기준에 맞게 잘 만들어 나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워낙에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여기를 좀 쪼이면 우리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혜를 입는다 이거죠. 네,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 뭐 신장지구나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서 좀 제재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 한국 기업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좀 잘만 요거를 좀 영리하게 활용을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는 걸 서로 인정을 하면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중국에도 좀 팔고 미국에도 좀 팔고 그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둘이 으르렁거려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안 싸웠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네. 피곤합니다 이거. 자꾸 네, 이러니까 네. 그죠? 네, 네. 힘듭니다. 예. 저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막 화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화석 에너지도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핏도 그렇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바로 화석연료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수 없다. 그렇죠. 그 논리가 맞죠. 맞고 그렇지만은 파동을 보시면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하는 큰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조금 이대로 놔두면 역전당하거든요, 중국에. 근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거의 전 세계 60에서 70%를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한 중국이기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관련 있는 동맹국들을 미국에 규합시켜서 그래서 우리끼리 다시 한번 해보자, 더 늦기 전에. 그 시발점이고요. 네. 그 금액이 중요한데 유럽하고 미국의 전체적인 총 규모를 보면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0조 원이에요. 네. 완전 그린 빅딜, 빅뱅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딱 교체는 안 되겠지만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지만 역전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태양광 풍력이 발전 비용이 가장 낮은 거는 이미 다 검증이 된 거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 길을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이 뿌려져 가지고 헬리콥터 머니가 안 뿌려져도 이런 산업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힌트는 여기서 IRA를 같이 접목을 시켜야 돼요. 네.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CS 윈드 같은 기업들이 미국 현지의 공장을 개발하고 협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또 미국에 공장을 줘도 미국 업체만 우대합니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소환들을 또 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그러진 않겠죠. 새로 생성되는 그 발주에 물량을 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다가. 그렇죠. 네. 매우 자, 긍정적이다. 에너지 얘기는 뭐 요즘에 뭐 하루에도 안 하고 가는 날이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 장 공매도 얘기 좀 해볼게요. 달러 강세가 있으면서 좀 주춤한가 했더니 요게 또 이제 조금씩 또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실제로 눈에 보일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한참 극심했을 때 대비로는 사실 증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증시가 다시 반등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공매도 비중도 또 실리는 것 같고요. 실제 뭐 기업 내용 대비해가지고 조금 비싸 보인다 내지는 자기네들이 어떤 타겟을 잡아버리면은 아주 죽기 살기로 지금 그냥 공매도를 쳐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간혹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높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는데 하는 걸 공매도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건실한데 저평가돼 가지고 낮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쳐버리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금 당장에는 이익이 많이 나는데 네. 이제 저도 지금 사실 살짝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심택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 뭐 지금 PER로 따지면은 뭐 퍼가 3인이 4이 이러고 있는데 네. 공매도가 지금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늘도 이제 이게 뭐 발표가 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거긴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도 네. 인력 조정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무선 사업부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 있는 이제 연관된 회사들 네. 이쪽이 내년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당장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네. 이제 1년, 2년 뒤를 놓고 보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거를 갖다가 선반영해서 그렇게 한 거라면은 네.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보고 있으면서 고민이라고 그러는 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그냥 접근을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가져가고 싶은데 좀 분위기가 워낙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게 틀려버리면 주가가 엄청 급등할 수는 있는데 또 그게 지금 분위기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IT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해질 거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평가냐 고평가를 논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매도도 상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인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금융 자체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네. 잔인하고 공매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보통 네이키드로 딱 하나만 공매도를 완전히 숏을 그렇게 포지션을 용감하게 헤지 펀드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페어 트레이딩을 하게 되고요. 짝을 찾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철강주 쪽이 다 좋을 것 같다 마진이라고 할 때 그러면 더 오를 탄력이 높은 거는 미국의 철강주니 보통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철강주를 롱을 잡고 한국의 철강주를 숏을 잡는 플레이도 합니다. 그러면 좋아질 것 같은데 공매도가 늘어나 버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거하고의 격차를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가 상당히 다양하고요. 페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매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매도라는 거는 빌려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의 걸 빌려 쓰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저는 늘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제일 우려스러운 게 아카데믹하게 봐서는 이거는 가격에 증시에 미친 영향이 없어야 되는 게 맞으나 네. 현실적으로는 빌려온 비용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쪽에서는 빠르게 떨어져서 혹은 차이가 발생해서 이익을 내기를 원하고 그러면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증시 보시면 원래도 증시가 지금 최근에 약세여서 약세 마인드가 강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공매도가 이제 활개를 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더 빨리 퍼지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뱅크도 저 공매도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지속적으로 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그냥 공매도는 하락에 뭐 베팅하는 거 안 좋은 거라고만 보는 시야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설명을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외국인이고 A라는 주식을 본주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본주를 오랫동안 보유했고 장기 투자 자금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럼 이 자금은 시장 하락에 노출이 그냥 돼버리죠. 그러니까 뭐 옵션 푸시든 선물 푸시든 해지를 항상 가져가는 것이 그들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가 어떤 집단 지성으로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정도의 규모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시장 지금처럼 어떤 악재들이 돌발 악재들이 나타날 것 같으면은 쌓는 거예요 공매도를. 그러면은 본주에서 꺾이는 것을 공매도 부분이 수익을 주니까 해칭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바닥 듯이 공매도 청산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본주 갖고 있는 게 올라가니까 또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손바닥을 내놓고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공매도가 누적 공매도가 얼마큼 쌓였다를 계속 알려주는 건 개인들 보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지 못하게 만드는 공포심 조장이고 저는 만약에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좋은 주식이 지금 싸게 놓여 있다. 그러면 뭐 공매도 포지션이 많다. 그럼 오히려 그게 갑자기 확 바뀌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카카오뱅크 놓고 보면 네. 블록딜 이슈에도 외인들이 계속 역대급으로 이걸 사들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역대급으로 샀다라는 게요. 사실은 블록딜 물량이 1,400만 주 정도 됐는데 네. 그 가운데 700만 주 정도 산 걸로 잡힌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일날 일부는 판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블록딜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 매수에 들어왔구나, 이제 뭐 포지션을 잡는 거구나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투자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원래 은행 주식을 투자를 안 하는데 네. 카카오뱅크 얘기가 있어가지고 은행 주식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아픔이 좀 있고요. 그 국가를 위해서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인적이 은행주를 있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은행주를 한번 포트에다가 대대적으로 한번 실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 년도에 쓰셨습니까? 추석 마지막 날 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어요. 리먼 사태. 그래서 제가 그때 상한가 폭이 20%였나 30%였나 잘 예. 모르겠는데 사들이고 나서 보고하고요. 아. 그 다음에 그 전날 계속 고민하다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전화 드리고 네. 동시호가 하한가를 내놨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하한가에 팔렸는데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때 한번 놀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큰 아픔이 있으셨. 은행주 자체가 이렇게 저는 투자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떤 금융기법에 의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쪽보다는 네. 예대 마진을 예대 이용하는 마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의 어떤 이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싸 보이지만은 그렇게 투자 메리트는 많지 않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얼핏 들었는데요. 아픔의 깊이가 그래도 이재용 MC님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늘 그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생략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도 카카오뱅크가 공매 타켓이 됐어요? 그런 네.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질 않고요. 네, 네. 특정 이제 대형주에 한해 가지고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기업에만 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편입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공매도에 새로운 이제 타겟이 되기 시작을 했고, 사실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공매도에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이제 피어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더 비싼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그런 쪽으로 계속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공매도에 타켓이 되고 있는 주식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케이스인데, 보통 내 기준에서 그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팔아야 가장 멋지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그죠? 좋은 호재거리들의 뉴스들이 나올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추세선이 붕괴되면서 이제 빠져나가야 될 타이밍이 놓여 있고, 실적 악화인 기업, 뭐 악재 터질 기업, 뭐 문제 해결 안 되는 기업들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을 다 예측할 수도 없고 네.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부터 좋은 쌀 때 산다. 그러니까 눌림목에만 종목을 매수하고요. 아무 종목이나 테마주 막 건들지 마시고, 외국인 기관이 같이 들어가 있고 연기금도 들어가 있는 종목을 우리가 컨택한다면 어느 한쪽이 공격을 못합니다. 다른 한쪽을 눈치를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낮은 종목군들, 소위 뭐 작전 세력이라는 분들이 막
들었다 놨다는 종목이 공격 대상이 제 1호가 될 거고요. 아무튼 뭐 요란한 세계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릴 수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47%, 일본은 41%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거 2020년 기준입니다만 한국은 3, 4% 정도다. 그렇게 큰 문제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작동을 할 때는 네. 충분히 말이 되는 이제 말씀인데 네. 이 정상적인 공매도보다는 여전히 좀 비정상적인 공매도가 많고 네.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좀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작심하고 팔아버리면은 이유도 모르고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건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MSCI 선진지수 들어가기 위해서 뭐 공매도도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그랬는데 그 중단했던 거 하니까 더 빠져나갔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실제로 MSCI 선진지수 편입도 뭐 자격 기본 조건도 안 된 상황이 네. 되어버렸고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는 좀 다소 융통성 있게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차라리 이거 있는 제도를 갖다가 막아버리자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역기능을 해가지고 시장에 어떤 불안을 초래하고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그거를 좀 제한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개인과 기관 또 외국인 간의 정보의 불균형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의 격차 어떻게 줄여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좀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뭐 저도 이제 그 기관에서 몸을 담았었지만은 뭔가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을 당연히 할 기회가 더 많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게 실제로 매매나 액션으로 이어지면 문제인 거고 듣고 나서 이걸 이용하면 내가 문제가 되겠어 해서 하지 않으면 실은 정보는 더 많이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에 있어가지고서는 개인 투자자하고 동등한 입장이 되겠죠. 그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뭐 주가를 뭐 소위 말해 띄우기 위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좀 처벌들이 강력하게 나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공매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질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실제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벌을 크게 내린 적이 있느냐라고 네. 하면은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특히 우리나라 공매도는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예. 국내 기관은 사모 쪽 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이거를 하는 쪽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위주인데 이쪽 입장에서는 페널티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국인을 뭘로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규제 당국에서 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대칭적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네.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듯이 내리기 위해서 내는 나쁜 소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네,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예. 미국도 최근에 저 밈 주식 열풍 이게 또 관계가 있습니까? 공매도하고? 뭐 여러 이슈가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공매도 세력한테 싸워서 이기겠다 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뭉쳤다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결국에는 고점에 물린 건 개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는 게 너무들 순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카지노판과 하우스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최근에 공매도도 무차익 공매도 이슈가 매년 터지고 있는데 터진 것만 그렇지 안 터진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는 하이투자증권이에요. 그 증권사랑은 틀립니다. 우리 전화분들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밈 주식은 사실은 커뮤니티에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인기 있는 종목을 사실 밈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인기를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보를 쏟고 하면서 세력이 들어가서 만든 거죠. 물론 그 안에 이제 누구는 또 뭐 고등학교 친구가 뭐 2천억 가까이 벌었다라든가 뭐 이런 소문들도 있고 뭐 맞아요, 여러 맞아요. 이슈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애초에 가치 밸류가 없는 주식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민주주식이 올라갔다가 폭락 나오는 건 당연한데 지금 최근에 제가 놀라운 거는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많이 홍보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초급등이 나오니까 홍보가 나오고 그게 꺼지니까 마치 우리 증시도 붕괴된 것처럼 뉘앙스의 뉴스들이 많이 나온 게 너무 애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 평가가 너무 높은 주식이 폭락 사태로 맞은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빗대어서 지금 뭐 위기다. 민주식도 미국의 민주식들도 빠진다. 그리고 우리도 안 좋을 거다.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좋은 주식들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맨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지루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역사가 증명하고요. 네. 결국 뭐 우리도 다 어려운 시기 겪어서 좋은 종목 올라오는 상황도 다 봐왔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믿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공매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달려야 되겠네요. 흔들리는 주가의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들이 많습니다. 경주마에서 많은 정보를 제대로 이렇게 다듬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경주마 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